차가운 쇠말뚝의 끝이 대지의 붉은 살결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으나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인 이곳 과엽에는 기이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요. 마치 산이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숨을 죽인 듯 새들의 지저귐조차 뚝 끊겨버린 정막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있었지만 그 불꽃은 바람도 없는 곳에서 미친 듯이 일렁이며 춤을 추고 있었으니 참으로 괴이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 중심에 선 산에 지관 허우는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발밑에 흙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가 쥔 거대한 쇠망치가 허공으로 높이 치켜 들려졌습니다. 이것이 내려꽂히는 순간 수천 년을 이어온 이 땅의 혈맥은 비명을 지르며 끊어질 터였습니다. 하늘이 노하여 먹구름을 몰고 오고 산짐승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직전의 찰나 허운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팔에 힘을 주었고 쇳덩이는 무서운 속도로 땅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끔찍한 파국이 시작되기 전 이야기는 한양의 은밀한 밀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도성안 권세가 김치훈의 사랑방에는 대낮에도 짙은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썩어가고 백성들의 신음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으나 김치훈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가문이 쥐고 있는 권력을 천년만년 유지하는 것뿐이었지요. 그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관상감에서 올린 비밀스러운 보고서 하나가 그의 심기를 날카롭게 긁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남쪽 하늘 지리산 자락에 장차 왕권을 위협하고 조정을 뒤엎을 거대한 장군성이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지만 이미 권력을 쥔 자들에게 영웅의 등장은 곧 자신들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치훈은 끓어오르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영악하다는 직관 허운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허운은 겉보기에는 허름한 도포를 걸친 평범한 선비 같았으나 그의 눈매는 먹이를 노리는 살쾡이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는 산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는 여느 직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산천은 이용하고 조작하고 필요하다면 목을 비틀어서라도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지요. 김치훈은 허운에게 막대한 재물을 약속하며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리산이 품고 있는 그 불온한 기운의 싹을 찾아내어 뿌리째 말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풍수지리를 넘어서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끔찍한 살해 청부와도 같았습니다. 허운은 그 제안을 듣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할 기운을 끊는 일이라니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 길로 허운은 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지리산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논밭과 굶주린 백성들의 눈동자가 길가에 널려 있었지만 허운의 눈에는 오로지 산맥의 흐름만이 들어왔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용의 등뼈가 나무로 내달려 마침내 지리산에 이르러 거대한 따리를 틀고 있는 형세. 그것은 그야말로 살아 꿈틀거리는 거대한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허운은 산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서늘하면서도 뜨겁고 부드러우면서도 억센 기운이 온몸을 휘감아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웅장한 기세에 눌려 고개를 조아렸겠으나 허운은 오히려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십일 동안 산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나침반인 패철이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며 방향을 잡지 못하는 곳,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땅의 숨결을 드러내는 곳을 찾아 헤맸지요. 그가 찾는 곳은 바로 과엽이었습니다. 산의 줄기가 굵게 뻗어나가다가 마치 짐승의 허리나 목처럼 잘록하게 좁아지는 지점. 그 좁은 통로로 거대한 산의 전기가 압축되어 흐르는 곳이 바로 과엽입니다. 그곳은 산맥의 가장 취약한 급소이자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 요동치는 혈관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허운은 교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높은 봉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산의 전기가 뭉쳐서 장차 인물로 태어나기 위해 숨을 고르는 은밀한 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는 지리산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느 골짜기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양쪽의 거대한 산줄기가 급격히 낮아지며 서로 맞닿을 듯 가까워진 지형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 몸을 잔뜩 움츠리고 힘을 모으고 있는 형상이었지요. 바람조차 그 좁은 통로를 지날 때는 소리를 죽이고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우는 바닥에 엎드려 귀를 대보았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쿵, 쿵 하고 울리는 박동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태아의 심장 소리 같기도 한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허우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천군, 즉 하늘이 내린 장군이 태어날 기운이 맺힌 명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기운이 그대로 놔두면 머지않아 세상을 뒤흔들 영웅이 태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수행하던 군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사냥감을 찾았으니 숨통을 끊을 차례였습니다. 작업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허우는 과협의 가장 잘록한 부분, 즉 맥이 흐르는 정중앙을 지목했습니다. 군사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처녀의 살결처럼 고운 흙이 파헤쳐질 때마다 산에서는 알 수 없는 신음과도 같은 바람 소리가 일었습니다. 땅을 파내려갈수록 흙의 색깔은 점점 붉어졌고 비릿한 흙냄새 대신 향긋하면서도 역한 기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군사들 중 몇몇은 왠지 모를 두려움에 손을 떨었으나 허운의 섯을 펄은 호통에 다시 삽질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특수한 말뚝들을 꺼냈습니다. 대장간에서 불에 달구고 물에 식히기를 수백 번 반복하여 만든 사악한 주술이 걸린 쇠말뚝이었습니다. 보통의 쇠가 아니었습니다. 끓는 물에 삶은 개와 뱀의 피를 먹인 부정한 기운이 가득한 흉물이었지요. 허우는 이 말뚝들을 혈맥의 급소에 박아 넣어 지리산의 전기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목을 졸라 숨을 끊듯 산의 목을 조르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사방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구덩이는 제법 깊어졌습니다. 허우는 구덩이 안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바닥의 흙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는 지리산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허우는 그 생명력을 느끼며 전율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수천 년의 걸작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한다는 배덕감이 그를 흥분시켰습니다. 그는 가장 크고 날카로운 말뚝을 구덩이 한가운데 꽂았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군사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숲이 침묵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허운의 거친 호흡 소리와 그가 쥔 쇠망치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이 끔찍한 짓을 알고 노려보는 듯 했으나 허운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먹구름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망치를 쥔 손에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허운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뼈를 때리는 소리처럼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타격에 말뚝이 땅속으로 깊이 박혔습니다. 그러자 땅이 움찔하고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의 대지가 고통에 몸부림치듯 진동했습니다. 군사들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허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망치질이 거듭될수록 땅의 진동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멀리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수백 년 묵은 나무들이 가지를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허우는 광기에 사로잡혀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혀 들어가는 말뚝 주변으로 붉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안개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르던 기운이 갈 곳을 잃고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방이 남았습니다. 허우는 숨을 몰아쉬며 망치를 머리 위로 한껏 들어올렸습니다. 이 한 번의 타격으로 말뚝은 완전히 박힐 것이고 지리산의 과엽은 끊어져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김치훈이 약속한 금은 보화와 권력이 아른거렸고
발밑에서는 산맥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절규를 즐기듯 눈을 질끈 감고 망치를 내리찍었습니다. 묵직한 충격이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말뚝의 머리까지 땅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보다 더 깊고 짐승의 포효보다 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파헤쳐진 흙 구덩이 사이로 붉은 피가 아닌 찬란하고도 서러운 황금빛 액체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도 아니었고 기름도 아니었습니다. 산이 흘리는 전기, 바로 산맥의 피였습니다. 군사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황금빛 액체는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허운의 몸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살을 파고드는 듯한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운은 그 황금빛 피를 뒤집어 쓴 채 미친 듯이 웃어 젖혔습니다. 맥을 끊었다는 성취감과 자연을 굴복시켰다는 오만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솟구치는 황금빛 기운은 하늘로 치솟아 먹구름과 뒤섞였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황금색 번개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내리꽂혔습니다. 대지는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발을 디디고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땅이 울렁거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등 위에 올라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리산 전체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나갈 듯 휘청거렸고 계곡의 물은 역류하여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산자락 아래 덤불 속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는 두 개의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나무꾼 소년 돌쇠였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깊은 산에 들어왔다가 관군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몰래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소년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황금색 피가 솟구치다니, 산이 비명을 지르다니. 돌쇠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산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했던 지리산이 지금 저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느끼는 고통이 고스란히 소년에게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을 통해 피부에 닿는 바람을 통해 산맥의 아픔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고 사지가 찢겨나가는 듯한 환상통이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허우는 작업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듯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었습니다. 구덩이 가득 고인 황금빛 액체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빠져나간 피처럼 탁하고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맥이 끊긴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영웅이 태어날 일은 없을 것이며 지리산의 전기는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허우는 군사들에게 구덩이를 다시 흙으로 덮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허겁지겁 흙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피가 흙 속에 묻히고 박힌 말뚝 위로 두터운 흙더미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끊어진 맥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덮어도 흙 사이로 붉은 김이 새어나왔고 땅의 진동은 멈추지 않고 미세하게 이어졌습니다. 허우는 부적을 꺼내 흙더미 위에 붙이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억지로 입을 막듯이 산의 숨통을 완전히 봉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한순간에 찢어지며 섬광이 장렬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백색의 빛이 과엽을 감쌌습니다. 허운과 군사들은 비틀거리며 눈을 가렸습니다. 돌쇠 역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순식간에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싱그러웠던 풀내음은 사라지고 매캐한 잿더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산이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맥이 끊긴 충격은 그토록 즉각적이고 처참했습니다. 허우는 변화한 산의 모습을 둘러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돌아가 김치훈에게 보고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대한 보상을 받고 조선 최고의 직관으로서 명성을 떨칠 미래를 꿈꾸며 하산을 서둘렀습니다. 군사들도 서둘러 짐을 챙겨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지만 예전의 평화로운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침묵이었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돌쇠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덤불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훼손된 과협의 땅은 흉터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흙더미 위로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땅 밑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차갑게 식어가는 땅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아직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산은 끈질기게 생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을 적셨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알 수 없는 사명감이 소년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일개 나무꾼 소년인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대한 쇠말뚝이 박힌 자리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돌쇠의 귓가에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 소리가 속삭이듯 스쳤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이기도 했고 누군가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홀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숲의 안쪽 짙은 안개 속에서 두 개의 푸른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산맥이 끊어지는 고통을 함께 나누며 피눈물을 흘리던 소년의 앞에 지리산의 진정한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의 운명은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쓰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끊어진 맥을 잇고 죽어가는 땅을 살려낼 유일한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에는 새벽 안개마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바람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거대한 짐승이 내쉬는 깊고 무거운 숨결처럼 느껴졌지요. 나무꾼 소년 돌쇠는 지게를 짊어진 어깨가 뻐근 해옴을 느끼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소라면 산새들의 지저귀이 귓가를 간지럽혔을 시간이건만 이날따라 숲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긴장감이 돌쇠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산길을 벗어나 조금 더 깊은 곳, 사람들이 발길을 잘 들이지 않는 과협 쪽으로 향했습니다. 과협이라 함은 산줄기가 마치 호리병의 목처럼 잘록하게 좁아지는 곳을 이르는데 어른들은 그곳이 산의 기운이 가장 맹렬하게 흐르는 핏줄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돌쇠에게는 그저 땔감이 넉넉한 장소일 뿐이었지만 이날은 어쩐지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단순히 노동의 대가인지 아니면 본능적인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울창한 수풀을 헤치고 시야가 트이는 순간 돌쇠는 짐승처럼 납작 엎드려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고란이나 멧돼지가 노닐어야 할 그 신성한 땅에 낯선 이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냥꾼이나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관군들이 둥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가 뒷짐을 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매는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매서웠으며 손에는 기이한 나침반인 패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정에서 파견된 직관 허운이었습니다. 돌쇠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들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허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기운을 눈으로 쫓는 듯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니 이내 발밑의 땅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산줄기가 가장 얇게 좁아지는 지점, 즉 산의 목에 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허운의 턱짓 하나에 군사들이 억세게 생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쇠붙이가 흙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밭을 일구는 경쾌한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사를 억지로 찢어발기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었습니다. 흙이 파헤쳐질 때마다 숲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돌쇠는 느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향긋한 흙내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릿하고 역겨운, 마치 오래된 무덤을 파헤쳤을 때나 맡을 법한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도 허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독촉하며 더 깊이, 더 무자비하게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산의 정수리를 쪼개고 뇌수를 꺼내려는 듯한 그들의 행위는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느새 구덩이는 사람 키를 훌쩍 넘길 만큼 깊어졌습니다. 허우는 군사들을 물리고 자신이 직접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커멓게 녹이 쓴 듯 보이지만 기이한 한기가 서려 있는 거대한 쇠말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말뚝의 표면에는 붉은 부적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려왔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 광경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허운이 쇠말뚝을 구덩이 바닥, 즉 산맥의 정중앙에 꽂아 넣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운이 쇠말뚝을 세우고 거대한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마른 날의 날벼락 같은 천둥이 치지 않았음에도 숲 전체가 크게 울렁거렸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시간이 정지한 듯한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허운의 망치가 쇠말뚝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안반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고 땅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신음이었습니다. 허운은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망치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뚝이 깊이 박힐수록 대지는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돌쇠가 숨어있던 바위가 흔들리고 주변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힐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운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뚝을 끝까지 박아넣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뚝이 박힌 땅 주변에 흙이 부풀어 오르더니 그 틈새로 무언가가 맹렬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붉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이 멀어버릴 듯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액체였습니다. 마치 녹인 황금을 뿜어 올리는 듯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허운의 몸을 적시고 구덩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것은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었습니다. 산이 흘리는 피, 아니 산맥을 타고 흐르던 생명의 전기 그 자체였습니다. 황금빛 피가 솟구치자 기이한 비명 같은 바람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처절하고 슬퍼서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산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굽어 살피던 거대한 어머니가 자신의 목에 칼이 꽂힌 채 고통에 몸부림치며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오자 주변의 풍경은 순식간에 지옥처럼 변해갔습니다. 푸르르던 소나무의 잎이 순식간에 누렇게 변해 우수수 떨어져 내렸고 바위 틈에 피어있던 이름 모를 들꽃들은 검게 타들어가며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생기를 잃은 흙은 푸석푸석한 모래로 변해버렸고 맑게 흐르던 계곡물은 핏빛으로 물들어 악취를 풍겼습니다. 허우는 황금빛 피를 뒤집어 쓴 채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끊어낸 것이 무엇인지 그 행위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로지 장차 태어날 영웅의 기운을 꺾었다는 사실만이 그를 환희에 차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쇠는 달랐습니다. 그 황금빛 피가 솟구칠 때 소년의 가슴 한구석도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혈관이 끊어진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맥과 연결된 생명으로서 느끼는 공명, 그리고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그 어둠 속에서 번개가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땅을 위협했습니다. 몰아치는 광풍에 나무들이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내며 꺾여 나갔습니다. 군사들조차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끊어진 맥에서 흘러나오는 황금빛 피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솟아올라 메마른 땅을 적시고 계곡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참혹한 광경을 눈에 새겼습니다. 산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산은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꽂은 쇠말뚝 하나가 대지의 심장을 꿰뚫어버린 것입니다. 솟구치는 황금빛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가며 검붉게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 소멸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관 허우는 만족스런 표정으로 쇠말뚝 주위에 숯과 소금을 뿌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진 맥이 다시는 이어지지 못하도록 상처를 영원히 봉인하려는 사악한 의식이었지요. 주문 소리가 높아질수록 땅의 울림은 잦아들었지만 그것은 평온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숨이 끊어진 자의 싸늘한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흙바닥에 손을 짚자 대지의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자신을 품어주던 산이 이제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쇠말뚝이 박히던 순간의 끔찍한 파열음과 하늘로 솟구치던 그 황금빛 비명이 끝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하찮은 나무꾼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젖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슬픔을 넘어선 어떤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식의 분노이자 이대로 산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절박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검게 변한 대지를 적셨지만 이미 말라버린 산의 생명력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허운과 군사들이 철수를 준비하며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동안 돌쇠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이 떠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쇠말뚝이 박힌 그 흉물스러운 구덩이, 아직도 희미하게 황금빛 잔영이 남아있는 그 상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노할 것이라는 어르신들의 예시하기는 틀렸습니다. 산은 노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입고 죽어가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귀에만 들리는 듯한 산의 미약한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려다오. 끊어진 나를 이어다오. 그것은 바람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소년의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돌쇠에게는 그 무엇보다 선명한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허운의 무리가 산을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즈음 돌쇠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온몸이 젖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이 끔찍한 비밀을 가슴에 품고 죽어버린 땅, 맥이 끊긴 그 참혹한 현장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갔습니다. 이제 소년의 눈앞에는 단순한 흙구덩이가 아닌 치유해야 할 거대한 환자의 상처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으르렁거리고 대지는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처럼 가늘게 떨고 있었지만 돌쇠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산맥이 흘린 황금빛 피가 소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셈입니다. 그렇게 폭풍우 치는 지리산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검붉은 어둠이 지리산 자락을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하늘을 찢을 듯 울부짖던 산맥의 비명은 어느새 잦아들었으나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닌 죽음의 고요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구쳤던 황금빛 액체의 잔상만이 소년 돌쇠의 망막에 인두로 지진 듯 선명하게 남아있었지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돌쇠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코끝을 가장 먼저 자극해온 것은 비릿한 쇠 냄새와 썩어가는 흙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향긋한 솔레음을 풍기던 숲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내장을 드러낸 채 죽어갈 때 풍기는 참혹한 악취가 사방을 진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돌쇠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사지가 납덩이처럼 무거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의 시야에 기이한 안개가 스미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허리를 감싸고 도는 평범한 운무가 아니었습니다. 발목을 휘감는 서늘한 냉기와 함께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풀벌레 우는 소리조차 뚝 끊긴 그 기묘한 공간 안에서 돌쇠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서서히 형체를 드러낸 존재는 인간이라 하기엔 너무나 거대했고 짐승이라 하기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채만 한 호랑이의 형상인가 싶더니 이내 구부정한 허리의 노인으로 변모하며 돌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칡넝쿨과 이끼로 짠 듯 푸르스름한 빛을 띠었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수염은 마치 억새밭이 바람에 흩날리는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을 압도한 것은 그 노인의 눈동자였습니다. 깊은 산중의 맑은 계곡물을 담은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이글거리는 그 눈빛은 감히 마주하기 힘든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지리산 자락에서 나고 자란 돌쇠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존재가 마을 어른들이 예시하기로만 속삭이던 산의 주인, 바로 산신임을 말입니다. 노인은 지팡이처럼 짚고 있던 굵은 참나무 가지를 땅에 박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성대를 울려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바위와 바위가 부딪히고 거목이 바람에 우는 소리가 합쳐진 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놈은 보았느냐, 이 땅이 흘리는 피눈물을 보았느냐고 노인은 물었습니다. 돌쇠는 공포에 질려 입술조차 떼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짙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산신은 천천히 돌쇠의 앞으로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피부는 마치 오래된 고목의 껍질처럼 거칠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산신은 한탄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어찌하여 제 어미의 살을 파먹고 제 아비의 뼈를 깎아내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저들이 끊어놓은 것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백두대간에서 뻗어내려와 이 지리산에 맺힌 거대한 기운의 통로이며 장차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영웅이 태어날 탯줄과도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산신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저 붉은 흙구덩이에서 솟구친 황금빛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말이죠. 돌쇠가 대답하지 못하자 산신은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정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혈관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듯 지맥이 끊어지면 나라도 병들고 시들어버리는 법이라면서요. 저 간악한 무리가 박아넣은 쇠말뚝이 이 땅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니 머지않아 바다 건너 탐욕스러운 이들이 몰려와 강토를 유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산신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체념과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자신이 목격한 참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관 허운과 그 무리들이 저지른 짓은 단순히 땅을 파헤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난도질한 대역죄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미천한 나무꾼에 불과한 자신이 어찌 이 거대한 재앙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지요. 산신은 묵묵히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지는가 싶더니 품속에서 조그만 주머니 2개를 꺼내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나는 묵직하고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흙이 담긴 주머니였고 다른 하나는 은은한 광채를 머금은 씨앗이 든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은 억만년 세월 동안 지리산의 정기를 머금고 숙성된 정화의 흙이라 했습니다. 찢겨진 살점을 메우고 도끼를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약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머니를 가리키며 이것은 생명의 억새 씨앗이라 일러주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나면 그 위를 덮어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꿰매어줄 봉합사 역할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산신은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마치 아버지의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산신은 말했습니다. 지맥을 잇는 일은 힘이나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산을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순수한 마음만이 끊어진 맥을 다시 이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너는 황금빛 피를 보고 도망치지 않고 함께 아파했으니 그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경고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을 마쳐야 하며 만약 실패한다면 너 또한 저 끊어진 땅과 함께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한 저 사악한 무리가 아직 그곳을 지키고 있으니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말을 마친 산신은 다시 호랑이의 형상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짙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돌쇠의 손에 쥐어진 두 개의 주머니만은 분명한 실체로 남아 묵직한 무게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산신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다시금 찾아온 차가운 적막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안에 든 흙주머니와 씨앗 주머니가 맥박처럼 뛰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덤불 사이를 기어 과엽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으로 향했습니다. 가시던 불이 팔다리를 긁고 지나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아래 신음하고 있는 땅의 고통만이 그의 온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선 끝에 다다라 아래를 내려다본 돌쇠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횃불이 어지러이 밝혀진 그곳, 과협이 한복판에는 흉물스러운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황금빛 기운은 이제 희미해져 가고 대신 검붉은 핏물 같은 흙탕물이 구덩이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수십 명의 군사가 창을 든 채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지관 허운이 서 있었습니다. 허운은 마치 사냥에 성공한 맹수처럼 거만한 자세로 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술잔을 구덩이에 뿌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지요. 저주받은 의식을 치르듯 그는 주문을 외우며 끊어진 지맥이 다시는 이어지지 못하도록 쐐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주문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땅은 미세하게 진동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참아냈습니다. 저 삼엄한 경계를 뚫고 구덩이까지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발을 헛디뎌 돌멩이 하나라도 굴러떨어진다면 즉시 저들의 창에 꿰뚫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뇌리에는 산신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이 땅은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외적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 말입니다. 밤바람이 숲을 스치며 나뭇잎들이 스산하게 몸을 비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숲 전체가 돌쇠를 응원하며 길을 터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둠의 사각지대를 찾아 짐승처럼 낮게 포복하며 과협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정화의 흙과 억새 씨앗이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과협으로 향하는 비탈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 땅은 질퍽거렸고 곳곳에 드러난 나무 뿌리들이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돌쇠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굴러떨어질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겨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땅을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내가 곧 치료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미끄러운 진흙이 단단해지거나 나뭇가지가 그를 받쳐주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산이, 이 거대한 자연이 그를 돕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어느새 돌쇠는 구덩이 근처 덤불숲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앞에서 허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운은 옆에 선 부하에게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조선 땅에 영웅 따위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리산의 정기는 영원히 봉인되었으니 우리 가문의 권세는 천년만년 이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역겹게 번져나갔습니다. 돌쇠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를 터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끈을 풀 준비를 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군사들이 교대를 위해 잠시 대열을 흐트리는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갔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려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신이 말한 날이 밝기 전이라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산등성이 너머에서 늑대 울음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모를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군사들이 일제히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운마저 찌푸린 얼굴로 그쪽을 응시했지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분산된 그 짧은 틈이 돌쇠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망설임 없이 덤불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이 뜨거웠습니다. 마치 어서 와서 나를 만져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바람처럼 빠르게 구덩이 가장자리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구덩이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날카로운 쇠말뚝이 박힌 자리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땅의 속살은 지식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냐? 허운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군사들의 창끝이 일제히 돌쇠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쇠말뚝이 박힌 가장 깊은 상처 부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돌쇠는 곧바로 품 안의 흙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잡아라. 저 쥐새끼 같은 놈을 당장 베어라. 다급한 발소리와 고함이 등 뒤에서 쇄도했습니다.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서늘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돌쇠의 심장은 터질 듯 했지만 그의 손길만은 침착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는 산신에게 받은 정화의 흙을 쇠말뚝이 박혀있던 틈새로 쏟아부었습니다. 흙이 닿자마자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하얗게 정화되며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감히. 허운이 직접 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흙을 덮는 손길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소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아픈 땅을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산신을 만난 이후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운명과도 같은 본능이었습니다. 허운의 검이 돌쇠의 등을 향해 내려꽂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구덩이 바닥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돌쇠가 채워넣은 정화의 흙이 핏물과 섞이며 기묘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서광과도 같았습니다. 눈부신 빛에 흠칫 놀란 허운이 주춤하는 사이 돌쇠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두 번째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생명의 억새 씨앗이 황금빛 가루처럼 허공에 흩뿌려졌습니다. 씨앗들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흙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찢어진 살을 꿰매는 바늘땀과도 같았습니다. 돌쇠는 눈을 질끈 감고 땅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할 일은 다 했다는 듯, 혹은 자신의 몸으로라도 이 상처를 덮어주겠다는 듯 말입니다. 그의 등 위로 허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차가운 살기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과 맞닿은 대지에서 다시금 힘차게 뛰기 시작한 맥박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산의 심장 박동이었고 곧 자신의 심장 박동과 하나로 동기화되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귀에 성난 군사들의 함성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 대지가 내쉬는 안도의 한숨 소리였습니다. 이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순수한 희생이 끊어졌던 맥을 잇는 단단한 매듭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리산 자락을 삼킬 듯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잦아들고 오로지 살을 애는 듯한 바람만이 나무 끝을 스치며 불안한 신음을 토해낼 뿐입니다. 산신으로부터 정화의 흙과 억새 씨앗을 받아든 소년 돌쇠의 손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사명감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눈을 한 노인이 일러준 대로 발소리를 죽인 채 군사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과엽이 능선으로 기어올랐습니다. 그곳은 산의 목덜미이자 끊어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의 급소와도 같은 곳이었기에 돌쇠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허운이 이끄는 군사들은 곳곳에 횃불을 밝혀두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불빛은 사방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어둠에 먹히는 듯 희미하기만 했습니다. 땅이 고통스러워 내뿜는 탁한 기운이 빛마저 삼키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돌쇠는 바위 틈새와 덤불 사이를 오가며 감시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낙엽 밟는 소리에 들켰을지도 모르지만 이날만큼은 지리산이 제품에 안긴 어린 생명을 보호하려는 듯 바람 소리로 돌쇠의 기척을 감싸주었습니다. 드디어 훼손된 과엽의 중심부에 다다랐을 때 돌쇠는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지관 허운이 박아놓은 수십 개의 거대한 쇠말뚝이 대지에 살점을 찍고 흉물스럽게 솟아있었고 그 틈새로는 붉은 피가 아닌 끈적하고 영롱한 황금빛 액체가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르던 맥박이 터져나와 잘려나간 혈관 끝에서 울컥거리는 비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밝게 빛났으나 따뜻하기보다는 서늘한 한기를 품고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발끝에 닿는 흙은 이미 생기를 잃어 푸석거렸고 황금빛 피가 고인 웅덩이 근처는 마치 화상을 입은 피부처럼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깊게 박힌 쇠말뚝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말뚝을 당겼습니다. 땅이 거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쇠말뚝이 살점에 들러붙은 것일까요?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말뚝이 돌쇠의 간절한 신음과 함께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말뚝이 뽑혀나가는 순간 대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듯 둔탁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 같기도 했고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짐승의 포효 같기도 했습니다. 뽑힌 구멍 사이로 황금빛 기운이 분수처럼 솟구쳐 돌쇠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뜨겁고 비릿한 그 기운은 소년의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며 알 수 없는 슬픔을 전해왔습니다. 아프다, 너무나 아프다. 땅의 비명이 돌쇠의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횃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서슬 퍼런 고함이 등 뒤에서 날아들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천기를 거스르려 하느냐. 지관 허운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알 수 없는 부적과 검은 기운이 서린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허운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땅속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돌쇠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소년을 조여왔고 숨통을 끊어놓을 기세로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 고이 간직했던 정화의 흙을 꺼내어 피가 솟구치는 구덩이 속으로 뿌렸습니다. 산신이 건네준 그 흙은 닿는 순간 황금빛 피와 섞이며 신비로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안개가 주춤하는 사이 돌쇠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억새 씨앗을 그 위에 흩뿌렸습니다. 부디 이 땅의 상처를 덮어주소서. 소년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허운은 비웃음을 흘리며 다시금 주술을 외웠지만 이번에는 땅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심은 억새 씨앗이 순식간에 뿌리를 내리더니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 쇠말뚝이 뽑힌 자리를 단단히 움켜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식물의 성장이 아니라 찢어진 살이 아물어 붙는 치유의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대지는 돌쇠의 순수한 의지를 받아들였고 끊어질 뻔했던 맥을 다시 잇기 위해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격분한 허운이 칼을 빼들고 돌쇠에게 달려들었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협이 구덩이에 고여있던 황금빛 기운이 소용돌이치더니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그대로 돌쇠의 가슴 속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소년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그것은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으나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따스하고 태산처럼 묵직한 기운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의 기억, 바위의 인내, 바람의 날카로움이 돌쇠의 영혼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빛의 폭발에 허운과 군사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빛이 사그라들었을 때 그곳에는 기절한 소년과 바람에 흔들리는 무성한 억새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맥은 이어졌으되 그 형체는 사라지고 기운만이 오롯이 한 인간의 몸에 깃들게 된 것입니다. 허운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고 산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그렇게 전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했습니다. 평온할 것만 같았던 조선 땅에 다시금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건너 왜적들이 들이닥쳐 부산진을 함락하고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파발이 빗발쳤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피난짐을 꾸려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국토는 유린당했고 산천초목조차 피냄새에 시들어가는 참혹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적군은 지리산 자락을 넘어 호남의 곡창지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관군마저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적장들은 손쉽게 승리를 점치며 의기양양하게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산이 단순한 흙과 돌의 무더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이며 그 기운을 이어받은 수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적들이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산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둔탁한 발굽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한 장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갑옷을 걸쳤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바로 성인이 된 돌쇠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적군이 화살을 쏘아대면 그는 마치 바람처럼 유연하게 몸을 틀어 피했고 칼을 내리치면 바위처럼 단단하게 받아냈습니다. 그의 검술은 정형화된 무예가 아니었습니다. 굽이치는 능선을 닮아 부드럽게 흘러가다가도 깎아지른 절벽처럼 위태롭고 날카롭게 적의 급소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예라기보다는 산맥의 흐름 그 자체를 흉내낸 춤사위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맥의 장군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의병들은 수는 적었으나 지리산의 지형지물을 제 몸처럼 활용했습니다. 장군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지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 아니 그의 혈관 속에는 산의 맥박이 뛰고 있었기에 어디가 움푹 패였고 어디가 솟았는지 바람이 어느 골짜기를 타고 불어오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매복을 피해 도망치려 하면 장군은 마치 땅을 축지하듯 그들의 퇴로를 먼저 막아서곤 했습니다. 적장들은 공포에 질려 산신이 노하여 인간의 탈을 쓰고 내려온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장군의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황금빛 잔상이 어리기라도 하는 듯 적들의 눈에는 그가 거대한 호랑이나 용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과엽에서 그의 몸으로 스며들었던 지리산의 정기가 나라의 위기 앞에서 비로소 폭발하듯 깨어난 덕분이었습니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적들이 물러간 자리에는 적망만이 감돌았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골짜기를 메웠지만 장군은 투구를 벗어든 채 조용히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전장이 아닌 20년 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과엽, 억새가 만발한 언덕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성하게 자란 억새들이 은빛 물결을 이루며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억새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거친 억새 잎을 쓸어내리자 과거 자신의 피눈물과 섞였던 황금빛 기운이 손끝에서 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장군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풀어 억새밭 한가운데 깊이 꽂아 넣었습니다. 검의 날카로운 살기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대신 대지의 평온한 기운이 다시금 그의 손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구나. 그는 나직하게 은졸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산맥은 다시 이어졌고 나라는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그저 잠시 끊어졌던 산의 맥을 잇는 작은 연결고리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을 통해 스스로를 지켜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녁놀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억새밭은 다시금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 밤 땅이 흘렸던 그 고귀한 피가 꽃이 되어 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장군은 그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 사람들은 그 후로 다시는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리산 자락 어딘가에서 황금빛 기운이 서린다는 전설만이
끈질긴 억새의 뿌리처럼 민초들의 입을 통해 오래도록 전해질 뿐입니다. 땅을 아끼는 마음이 곧 나라를 구하는 힘이 된다는 그 오래된 믿음과 함께 말이지요. 검은 연기가 한반도의 허리를 휘감아 돌며 하늘을 뒤덮었던 그해, 조선의 산천은 비명이 아닌 침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는 긴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공포와 절망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요. 바다 건너 도래한 외적의 무리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강토를 유린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타버린 잿더미와 주인을 잃은 신발들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관군이 무너지고 임금마저 북으로 몸을 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백성들은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대로 이 땅의 맥이 끊어지고 역사가 지워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가 하는 탄식만이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소문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남녘의 산자락에서부터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의 험준한 능선을 타고 넘나들며 붉은 갑옷을 입은 적들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리는 귀신 같은 장수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단맥의 장군신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이라 했고 또 누구는 산신이 빚어낸 흙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의 바람이 불어왔고 적들의 시신 위로 푸른 싹이 돋아난다는 믿기 힘든 전설이 뒤따랐습니다. 그 장군의 정체는 바로 20년 전 지리산에 끊어진 혈맥을 자신의 피와 눈물로 이어냈던 소년 돌쇠였습니다. 이제는 굵어진 뼈마디와 다부진 어깨,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를 지닌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지요. 그의 몸 안에는 그날 밤 과협에서 스며들었던 황금빛 기운이 웅크린 용처럼 잠들어 있었고 나라의 위기가 닥치자 그 기운이 깨어나 전신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는 검은 단순히 적을 베기 위한 쇠붙이가 아니라 이 땅의 산천 초목이 내지르는 분노이자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늦가을 지리산 자락의 좁은 협곡에서 벌어진 전투는 그 전설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천에 달하는 왜군 정예부대가 호남의 곡창지대를 노리고 진격해오고 있었고 이를 막아선 것은 돌쇠가 이끄는 수백 남짓한 의병들 뿐이었습니다. 수적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요. 적들은 조총이라는 흉측한 쇠파이프를 앞세워 천둥 같은 굉음을 터뜨리며 다가왔습니다. 화약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고막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 골짜기를 울릴 때마다 아군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의병들의 눈빛이 흔들릴 때 선두에 선 돌쇠가 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의 검 끝에서 눈부신 황금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더니 그 빛이 땅을 타고 흘러내려 지리산의 능선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거대한 산맥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듯한 묵직한 진동이 대지를 울렸습니다. 돌쇠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쇠말뚝이 박혔던 대지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그날처럼 그의 눈동자에는 산의 슬픔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솟구쳐 적들의 진로를 막았고 그가 검을 휘두르면 골짜기의 바람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적들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외적의 장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인간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거대한 산 그 자체와 싸우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바위 뒤에서 나무 위에서 심지어 발밑의 흙 속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기운이 뿜어져 나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돌쇠의 몸놀림은 흡사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다가도 때로는 천톤의 바위처럼 육중하게 적들을 짓눌렀습니다. 그것은 무예라기보다는 자연의 섭리에 가까운 몸짓이었지요. 산맥의 흐름을 거스르려 했던 자들이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할 파멸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적들의 비명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짐승의 단말마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적군 한가운데를 파고들며 춤을 추듯 검을 놀렸습니다. 그의 검에 베인 것은 적들의 목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더럽히려는 탐욕과 살기,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오만함까지도 단칼에 베어내고 있었지요. 피 튀기는 전장 한복판이었지만 돌쇠의 주변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지리산의 산신이 그를 보호막으로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전투는 해가 질 무렵에야 끝이 났습니다. 수천의 적들은 괴멸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골짜기를 메울 때 돌쇠는 환호하는 병사들 틈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갑옷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되어서가 아니라 산맥이 자신을 빌려 이 땅을 지켜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살려낸 그 작은 맥이 이제는 거대한 힘이 되어 나라를 구한 셈이지요. 전쟁은 그 후로도 몇 해를 더 끌었지만 지리산 일대에서 시작된 반격의 기운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왜적들은 이 땅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나라를 구한 이 신비로운 장군을 찾아 큰 상을 내리고 벼슬을 제수하려 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어명이 몇 번이나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가 정승판서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전보가 울려 퍼지던 날 돌쇠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과 투구만이 관아의 마루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지요. 그가 향한 곳은 화려한 궁궐도 북적이는 한양의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낡은 배옷 하나만을 걸친 채 홀로 지리산의 깊은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바로 20년 전 사악한 직관 허운이 쇠말뚝을 박았던 그 과엽, 이제는 무성한 억새밭으로 변해버린 그 장소였습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들은 마치 하얀 손을 흔들며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처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흙은 더 이상 붉은 피를 흘리지 않았고 검은 그림자도 들이우지 않은 채 건강하고 단단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억새밭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했던 수많은 적의 피를 마셨던 자신의 검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금소금이 흙바닥에 닿으며 둔탁하게 울렸지만 그 소리는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안식을 고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거친 손으로 땅을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흙의 온기는 따뜻했고 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은 향기로웠습니다. 그 순간 억새들 사이에서 20년 전 보았던 그 호랑이 형상의 산신이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산신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돌쇠 역시 엷은 미소로 화답했지요. 이제 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끊어졌던 맥을 이었고 그 이어진 기운으로 위기에 처한 땅을 지켜냈으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돌쇠는 자신이 품고 있던 황금빛 기운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몸에서 빠져나간 빛은 억새 뿌리 사이로 바위 틈새로 그리고 깊은 지하의 수맥으로 스며들며 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인간 돌쇠의 영웅담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자연과 하나 된 그의 혼은 영원히 이 산줄기에 남아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지리산 억새밭에서 장군의 숨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억새가 서로 부대끼며 내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나라를 걱정하는 장군의 속삭임 같다고도 했지요. 과협이 억새밭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치유하고 구원했던 위대한 약속의 증표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라는 이름은 희미해졌지만 단맥의 장군신이라는 전설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의 귀를 통해 그리고 산을 오르는 나그네들의 입을 통해 면면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땅을 밟고 서 있는 무생물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보여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 땅이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이며 우리 인간은 그 혈관을 타고 흐르는 작은 세포와 다름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산이 아프면 인간도 아프고 산이 살아야 인간도 살 수 있다는 그 단순하고도 엄중한 진리를 말입니다. 지금도 지리산 어딘가 그 이름 모를 과엽에는 억새들이 바람에 몸을 눕히며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모를 일이지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어느 산자락,
어느 흙 한 줌의 돌쇠가 남긴 황금빛 피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다시금 이 땅을 지킬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맥은 끊어지지 않았고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마치 저 굽이치는 산등성이처럼 끝없이 그리고 영원히 말입니다.